안녕하십니까. 노원구에 있는 세인병원의 대표 원장 이철우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정말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은 다 졌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후가 되면은 점심때쯤 되면은 올해 햇살이 따가울 정도로 이제 여름이 두려워지는 이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새록새록 나뭇가지에 실록이 우거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완연한 이 봄 기운들을 다들 느끼시고 또 충전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생활하시는 그 비욘드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요. 제가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요? 경추 수술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목 디스크나 경추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혹시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수술적인 처치에 대해서 권유받고 내가 진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무슨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받는 수술이 뭔지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가운데 내가 정말 수술 적응증이 되는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내가 갖고 있는 경추 질환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시기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해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감, 또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오해나 불안감이나 두려움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고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의 목차를 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다 한번 경추 병변에 대해서 보존적인 치료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새로운 강의다 보니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강의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경추 해부학적 구조, 또 이제 경추 병변에 있어서의 종류, 이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또 협착증이나 디스크, 그다음에 척수증에 대한 그런 질환의 자연 경과와 치료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을 한번 복습해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적응증이라든지 수술 크게 이제 전방 경우나 후방 경우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수술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되짚어보고 또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게 MRI 사진이죠. 이 MRI를 단면으로 냈을 때 이제 각자 구조물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디스크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이는 게 척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나가는 게 신경근입니다. 이 추간근을 통해서 이렇게 신경근이 가게 되죠. 이게 보면 척수가 지나가는 간이 바로 신경관이 되겠고요. 이렇게 아까 신경근이 지나가는 길이 추간근이 되겠습니다. 이 보면은 경추 질환은 무조건 디스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스크 말고도 협착증이 있는데, 이렇게 디스크도 이렇게 추간공 쪽으로 튀어나오는 추간공 디스크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수 쪽으로 나오는 중심성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하나의 질환군이 협착증인데, 이 신경근이 지나가는 추간공 쪽에 협착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보면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수 쪽이 좁아지는 중심성 협착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협착증과 또 디스크, 이 경추 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해부학적 구조로 나눌 수 있는 질환명 말고도 증상으로 봤을 때 나눌 수 있는 질환군들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듯이 추간공 디스크, 중심성 디스크가 있고, 추간공 협착증, 중심성 디스크가 이렇게 중심성 협착증이 따로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신경근이랑 관련된 이 추간공 디스크와 추간공 협착증, 대부분 이제 팔통증으로 나타나는 이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군을 우리 신경근병이라고 얘기하고, 척수가 눌리는 요 증상들을 나타내는 그런 질환군들을 척수병이라고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냐면 각 질환군별로 임상적인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요. 또 경과, 또 일반적인 치료 원칙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랑 협착증이랑 척수증 크게 세 가지가 경추성 질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면 신경근에 해당하는 주로 팔통증을 만드는 그런 신경근 질환이 디스크와 협착증인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병변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대부분 젊은 사람 경우에 이렇게 날카로운 방사통이 생겼다가, 대부분은
급성으로 생긴 증상들도 대개 한 2-3개월 정도의 보존적인 치료나 시간을 두면 좋아져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경과입니다. 근데 협착증은 그렇지가 않죠. 뼈나 인대들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생기고 증상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빠지는 경과를 겪게 됩니다. 이런 신경근 증상을 보이는 신경병증과는 다르게 척수를 누르는 척수증은 디스크나 협착증이랑 완전 다른 경과들을 보입니다. 통증이 주가 아니고요. 척수가 눌렸을 경우에 생긴 이상한 경추풍과 같은 증상, 예를 들어서 뭐 걸음걸이나 보행이 좀 이상하다든지 손으로 하는 세밀한 작업들, 뭐 단추를 끼운다든가 아니면 글씨를 쓴다든가 젓가락질하는 그런 세밀한 손의 동작들이 잘 안 되는 그런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척수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증상들의 호전이 없이 나빠지는 경과들만 밟기 때문에 조기의 수술적인 처치를 권하는 그런 질환군입니다. 각각의 그런 질환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과와 함께 치료 전략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약간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 전략은 기다려보는 겁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대부분 기다려서 좋아지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대부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 2-3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초기에 증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마비가 온다든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 탈출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조기에 수술 적응증이 됩니다. 협착증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제한이 있을 정도의 장애를 만드는 정도의 그런 통증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수술 적응증이 됩니다. 협착증이 또 척수증을 만드는 경우에 수술 적응증이 될 수가 있고요. 척수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증상이 악화가 됩니다. 근데 초기에 증상이 저명하지 않을 땐 지켜볼 수는 있으나 척수증은 분명히 증상들이 더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말씀드렸던 건 척수증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바로 그 시기가 수술적 적응증이 되는 바로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경추 질환이 수술적 처치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만 디스크, 협착증, 척수증으로 갈수록 이렇게 수술로 전환하는 일이 높다는 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것들을 다 적용해 보면 수술적 적응증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 일상생활에 제한과 장애를 만드는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수술적 적응증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신경 증상 중에서도 마비가 오는 경우죠.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손가락 힘이 약해지거나, 이 보시게 되면 이 손가락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그리고 이제 팔뚝이나 팔꿈치 이 전완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오래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양쪽 비교해 봤을 때 근육이 말라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마비가 남아있는 것들이 후유증처럼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수가 눌리는 경우, 말씀드렸듯이 보행장애나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손으로 하는 세밀한 작업, 젓가락질, 글씨, 그다음에 단추 끼우는 것 같은 이런 동작들이 안 될 경우는 수술적 적응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가 과연 이런 적응증에 포함이 되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나머지 병원에 가서 주치 선생님들과 여러 상담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런 적응증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오해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수술을 미루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럴 경우에 수술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손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고 내가 정말 이 적응증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담당 주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진지하게 수술적 처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환자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술적 적응증을 떠나서 그럼 정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하나, 또 수술에는 또 내가 경추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경추 수술의 종류죠. 일단 크게 경추 수술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가지로. 일단 앞으로 들어가는 수술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들어가는 수술이 있겠죠. 첫 번째는 전방경유, 앞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앞쪽으로 들어갔을 때 앞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조뼈를 넣고 고정을 하는 유압술이 있겠고, 디스크를 제거하고 움직임이 있는 그런 인공 디스크를 넣는 방법이 있겠고, 앞쪽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광범위한 척수 강압이 필요할 경우에 척추체를 제거하고 이렇게 케이지를 넣은 다음에 고정해주는 척추체 제거술이 있습니다. 이건 앞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또 뒤쪽으로 들어가는 경추 수술의 방법들이 있죠. 뒤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들은 대부분 광범위한
또 다분절에 척수 감압이 필요할 때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뒤쪽으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척수를 넓혀주는 척수의 공간을 넓혀주는 방법에는 이렇게 후궁 성형술이라고 해서 후궁을 금을 낸 다음에 넓혀주는 방법이 있고 아예 후궁 자체를 다 제거해주고 난 다음에 고정해주는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또 후방경유하는 수술 중에서 핫하게 많은 병원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내시경 수술이죠. 다분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소적인 부분에 대한 감압을 내시경을 통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내시경 수술 또한 앞으로 들어간 수술이 아닌 대부분 후방경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하는 수술은 이렇게 목적으로 절개를 들어가죠. 대부분 장레벨이 아니라 대부분 한두 레벨까지는요. 이 주름살을 통해서 이렇게 절개를 하고 여러 구조물들을 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바로 디스크와 함께 척추체를 노출하게 되고 간격을 넓혀서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종말판들을 제거하고 골격을 제거해서 척수와 함께 주변의 신경근들을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조뼈라든지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고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방경유 수술은 상당히 좋은 수술입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디스크 주변, 척수 주변, 신경근 주변에 있는 모든 병변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심성 디스크나 그다음에 추간공 디스크나 추간공 협착증이나 아니면 앞쪽 병변을 통해서 척수를 누르고 있는 모든 병변을 한꺼번에 제대로 다 감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디스크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인조뼈나 인공 디스크를 넣어줌을 통해서 디스크 간격을 넓혀주게 되면 신경근이 나가는 바로 그 공간까지도 적절하게 간접적으로 많이 넓혀줄 수가 있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만을 잘 만들어줘서 척추뼈의 배열을 정확하게 잘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보면 이제 목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목에 칼을 댄다고요? 목을 짠다고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앞쪽으로 들어가는 경추 수술은 앞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저희 주름살을 따라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거의 흉터도 많이 남지 않고 앞으로 들어가서 근육들을 절개하거나 다시 꼬매주기보다는 근육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구조물들을 다 피해서 주변 조직들을 박리해서 손상을 거의 주지 않고 디스크나 병변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구조물의 손상이 상당히 적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디스크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도 신경 자체를 조작을 하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압박하고 있는 병변만 딱 감압을 하고 경막을 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만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 손상의 위험이 조금 적은 오히려 장점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나 손해보는 것들이 있죠. 하고 나서 이제 약간 침 삼킬 때 어려운 불편감이 느껴진다거나 간혹 생기는 뭐 음성의 변화, 심목소리라든지 주변의 조직들의 식도나 혈관, 기도들이 손상받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사실 이 발생률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미한 정도라서 숙련된 의사가 행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합병증들은 거의 미미한 정도,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도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교과서적인 수술이 이제 ACD퍼라고 해서 전방으로 들어가 디스크를 제거하고 유압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 레벨에 있는 모든 병변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뼈를 놓고 고정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나 불안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병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유압만 잘 된다고 하면 그 뒤에 좋은 예후조차도 안정적으로 쭉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나 사실 안정성 면에 있어서나 장기적인 예후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경추부 질환에 있어서 골드 스탠다드라고 말할 수 있는 수술이 바로 이 ACD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분명히 또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인조뼈를 넣고 고정을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유압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보조기 착용도 웬만큼 해야 되고 재활에 있어서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한 마디를 묶어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한 마디가 묶어놓게 되면 그 윗마디나 아랫마디 쪽에 분명히 움직임이 더 많아지거나 스트레스가 가겠죠. 그래서 인전마디 쪽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ACDF를 한 그 환자를 한 명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0대 남자분이시고요. 한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와 주사 치료, 물리치료 받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으셨어요.
양쪽 팔, 특히나 오른쪽 팔 통증이 좀 심하셨는데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5번, 6번 쪽에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고 골격도 형성되어 있는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이렇게 추간공도 많이 좁아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런 다이나믹 엑스레이 상에서도 그 분절의 움직임이 사실 별로 거의 많이 없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꽤 진행됐다는 얘기죠. MRI를 찍었을 때에도 이렇게 디스크와 함께 골격이 보이고 촉수 또한도 잠깐 눌리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단면렌 사진상에서도 이렇게 골화된 하드 디스크가 보이고요. 신경이 나가는 추간공 쪽으로도 협착증이 같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꽤 있고 나이도 웬만큼 있는 바로 이런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협착증이나 디스크의 가장 좋은 적응증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이 바로 이제 HDF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HDF를 이렇게 했죠. 이렇게 들어가서 디스크 간격을 벌리고 이렇게 인조뼈를 넣어주고 핀 고정을 잘 하고 나왔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척수를 누르고 있던 디스크와 함께 골격 잘 제거된 게 확인이 되고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크와 함께 추간공도 넓어져 있는 거, 인조뼈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잘 유압술, 플레이트와 함께 핀으로 고정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HDF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과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수술입니다. 대개 80에서 90% 이상 정도 유연 호전을 보입니다. 유압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문제인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물어보죠. 원장님이 언제나 유압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골유압은 6주부터 시작돼서 대개 3개월 정도 지나면 부분적으로 유압이 되고 완전한 골유압은 1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조기를 1년 정도 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전에 보조기 적용은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면 보조기는 더 이상 차진 않습니다.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유압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넣었던 플레이트나 뭐 핀들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적은 퍼센테이지고요. 유압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간혹 보입니다. 레벨이 많아질수록 또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골밀도가 떨어지거나 골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일수록 이런 유압에 실패 확률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과 관찰을 할 때 유익 있게 봐야 되고 보조기 착용도 좀 더 길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인전마디 증후군에 말씀드렸는데 피해갈 수 없는 부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HDF에 있어서 인전마디 증후군이죠. 지금까지의 논문의 결과들을 보면 대개 연 2%에서 3% 정도는 주변 마디에 증상을 만드는 인전마디 증후군이 생긴다고 합니다.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불안정이든 10년 동안 누적해서 봤을 땐 대개 20에서 25%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쭉 10년 정도 누적했을 때 말이죠. 그중에서 모든 사람이 수술받는 건 아니고 재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한 10% 전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압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인전마디의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들도 꼭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실 그런 인전마디 증후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이제 또 다른 앞쪽으로 들어가는 수술 중에 하나인 인공디스크 치환술이거든요. 이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디스크를 제거하긴 하지만 인조뼈를 넣거나 고정하지 않고 모바일한 움직이는 그런 임플란트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움직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점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을 위해서 필요한 재활이나 시간들이 줍니다. 그래서 목 운동도 잘 가능하고 일상생활의 복귀나 재활이 되게 빠르죠. 그리고 인전마디의 분절 부담 또한도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디스크 수술 또한도 사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장기적인 예후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인공디스크 수술을 모든 환자에게 또 모든 케이스에 적용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또 문제가 있는 관절에 문제가 있는 뭐 이런 경우에는 인공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후관절의 변성으로 인해서 목 통증이 계속 남는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생기는 그 뒤에 또 생기는 다른 형태의 방사통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디스크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제한을 갖고 대부분 퇴행성 변화가 많지 않은 젊은 환자에게 있어서 후관절의 상태도 좋고 움직임이 괜찮은 정도의 그런 기준을 갖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권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디스크 수술한 케이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41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주무시고 났는데 갑자기 목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졌고 어깨 통증으로 심해서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는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환자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증이 되게 심해졌었는데 2, 3일 전부터는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그리고 손가락 느낌도 이상하고 쥐는 힘이 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MRI를 찍으셨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심하게 나와 있죠. 아마 요 부분은 예전부터도 있었던 디스크 같고요. 요 부분은 아마 급하게 급성으로 디스크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척수를 꽤 많이 압박하고 있죠. 이쪽 사진을 봐도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척수를 많이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가 보이게 됩니다. 이거 급성 디스크죠. 하지만 급성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척수를 누르고 있는 척수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디스크라고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디스크는 수술을 바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급성 디스크는 보존적인 치료하면서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또한 수술의 적응증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수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또 다른 예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척수증 증상이 나타나고 근력 저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환자분 오셔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상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나이도 젊은 편이고 관절의 상태도 괜찮고 또 퇴행성 병변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를 모습이 보이고, 수술 전 사진이고요. 수술한 뒤의 모습을 보면 디스크가 잘 제거가 돼서 척수 쪽에 누르고 있는 병변도 없어졌고요. 척수가 잘 이렇게 편하게 풀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인공디스크는 다음에 찍었던 건 다이나믹 엑스레이 상에서도 움직임이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요. 인공디스크 수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HDF, 유압술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월등한 장점을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압술은 뼈를 굳혀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인공디스크는 움직임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이나 회복 자체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압술은 안정을 시키면서 굳히는 거고요. 인공디스크는 자연스러운 목의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한 게 재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기 사용이나 일상생활의 복귀의 타이밍이나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압술 같은 경우는 보조기 착용을 되게 레벨 수나 케이스에 따라서 2 내지 4주를 꼭 차야 되는데, 인공디스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간만 차거나 거의 차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움직임을 만들어서 움직임을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복귀나 뭐 여러 가지 생활들, 가벼운 운동들, 내가 원래 옛날에 했던 운동들 똑같이 하는 모든 활동들이 사실 인공디스크가 유압술에 비해서는 되게 1 내지 2주,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빠르기 때문에 인공디스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렇게 빠른 회복, 일상생활의 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공디스크가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인공디스크 나온 이후로 장기적으로 폴업이 이루어지면서 인공디스크 수술을 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고가 됐습니다. 넣었던 건 임플란트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문제 생기는 것들은 사실 여타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인공디스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소성 골화증이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넣은 마디 자체에 뼈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뭐 뼈들이 자라나면서 움직임이 준다는 거죠. 사실 움직임이 준다고 하면은 인공디스크를 넣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쭉 폴업을 해봤더니 10 내지 40% 정도에서, 물론 임상적으로는 이소증 골화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임상 결과가 나쁘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들을 꼭 이해해야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전마디 질환을 정말 낮춰주느냐 뭐라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HDF보다는 낫다고 한 논문들도 있지만 또 어떤 논문들은 인공디스크를 넣든 뭐 HDF를 하든 뭐 인전마디 질환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논문들이나 케이스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 그런 이소성 골화증이나 인전마디 질환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인공디스크를 한 무용성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떤 케이스에 인공디스크를 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4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 목 통증이 있고 양쪽 팔 통증으로 오셨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3레벨의 문제가 다 있었어요. 4번, 5번에도 협착증이 좀 있고 5번, 6번, 6번, 7번에 디스크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3마디를 인공디스크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근데 보면 이 가운데 레벨인 5번, 6번에 퇴행성 변화가 꽤 많이 있죠. 다른 마디에 비해서 골국도 형성돼 있고 간격도 좀 좁아져 있고. 3마디 인공디스크를 했어요. 예쁘게 모양이 아주 잘 유지돼 있죠. 그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달째 찍은 사진상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폴업을 하면서 사진을 봤는데, 이제 1년이 넘었던 사진을 봤더니 비교적 퇴행성 변화가 없던 마디 내에서는 위치가 괜찮고 모양도 괜찮지만,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그 마디에는 약간의 모양들이나
국소적인 그런 후만각, 전망각에 소실과 함께 변형이 좀 보이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 디스크 또한도 장기적인 좋은 결과를 잡기 위해서는 좀 더 인디케이션, 적응증을 좀 스트릭트하게 해서 엄격하게 해서 퇴행성 변화가 없는 그런 마디 주변으로 인공 디스크를 하는 게 결국은 좋은 결과를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멀티레벨 서저리 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DF하고 ADR의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런 퇴행성 변화가 있는 데에는 이렇게 유압술 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움직임이 괜찮고 후관절 상태도 좋은 데에는 인공 디스크를 넣는 하이브리드 서저리를 하는 것이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HDF하고 ADR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경추 질환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보편적인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HDF와 ADR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HDF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유압하는 거고 인공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넣는 거죠. 움직임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이 HDF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병변에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에도 다 적응할 수 있는 아주 적응증도 높고 또 그 이후에 롱텀 팔로업을 했을 때에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좋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재활에 있어서나 인전마디 증후군에 그런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겠고요. 인공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재활 면에서도 그렇고 움직임 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롱텀 팔로업도 사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전마디 증후군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제한적으로 적응증을 잡아서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환자한테 길게 봤을 때 좋은 경과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는 수술 중에서 이제 우리가 ACDF하고 인공 디스크를 봤고요. 이제 척추체 제거하고 유압하는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척추체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뼈 자체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광범위하게 척수에 눌려 있을 경우에 앞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아래로 많이 올라가서 디스크 레벨에서 해결이 안 되는 디스크나 이제 후정인대 골화증이라고 해서 후정인대 골화증이 여러 레벨에서 척수를 누르고 있는 경우 또 아니면 척추체 자체에 종양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에 그 적응증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범위한 감압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죠. 다분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단점으로는 좀 큰 수술이 되겠고요. 그만큼 유압이 길어지기 때문에 인전마디 증후군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겠고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지고 수술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임플란트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HDF를 한 모습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게 뼈를 제거하고 척추체를 제거한다면 유압술의 부위가 되겠죠. 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30세 된 남자 소방관이죠. 만성적인 뭐 통증이 있었고 본인도 몰랐는데 계속적으로 4년 전부터 왔다 갔다 하는 통증들이 있어 오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도 주사 시술을 한 6개월 이상 핸들을 보고 증상 호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 와서 MRI 찍었더니 이 보이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척수를 누르는 병변이 있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이건 디스크가 아니죠. 골 종양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디스크 주변으로 나가서 이 주변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감압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척추체를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CT상에서도 이렇게 골 종양으로 보여지는 소견이 확인이 되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척추체를 다 제거하고 메쉬 케이지를 넣고 이렇게 큰 이제 플레이트, 긴 플레이트와 함께 핀 고정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척추체 종양이 잘 제거가 됐고 척수 눌렸던 거에서 척수 감압이 된 상황들이 보이고 플레이트와 함께 핀들도 잘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바로 종양이 있었던 골 종양이었고요. 조직 검사 나갔더니 이렇게 오스테오콘드로마라고 해서 다행히 양성 종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자분 수술 받고 많이 좋아져서 지금 다시 소방관 활동은 잘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척추체 수술이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앞에서 하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뒤쪽에서 하는 수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서 하는 수술은 사실 광범위하게 척수 자체를 감압을 하려고 할 때 앞쪽으로 들어가서 여러 마디의 병변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척추체와 함께 디스크가 많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들이 여러 마디 같은 경우에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쪽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광범위한 척수 감압이 필요할 때 뒤쪽에서 하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수술들이 인제 뒤쪽에 있는 후궁의 금을 양쪽으로 내서 이렇게 들어줘 가지고 척수를 넓혀주는 이런 후궁 확장술이나 아니면 후궁 자체를 다 제거하고 인접뼈로 넣기보다는 이렇게 핀 고정을 해서 하는 그 라미넥토미한 퓨전 수술이 대부분의 수술이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광범위한 척추 강화뿐만이 아니라 뒤쪽에 뭐 단내별이나 국소 부분도 뒤쪽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신경 나가는 추간공 쪽에 있는 디스크나 또 신경근을 감압하는 그런 여기는 이게 신경근 감압술, 추간공 감압술을 또 많이 하는데 이것 또한도 뒤로 하는 수술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많이 하고 있죠. 이 뒤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죠. 적응증이 인제 이렇게 추간공 쪽에 있는 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추간공이 좁아진 부분을 포칼하게 들어가서 국소적으로 들어가서 감압해 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척수가 눌려 있는 여러 병변들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 본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신경 주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압 없이 감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들어가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도 없고 다분절의 감압을 비교적 편하고 쉽게 할 수가 있고 자연스러운 그런 척추 자체의 배열이나 바이오메카닉스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뒤쪽으로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많은 근육을 박리하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목 통증이 남는다든지 또 약간 목 쪽에 인제 근육 손상이 생기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여기에 구부러지는 후만증이 생길 수 있는데 후만증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수술한 다음에 후만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술 제한성을 두고 그런 케이스에서는 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앞쪽에 요렇게 병변이 있는 경우엔 뒤쪽으로 들어갔을 때 앞쪽에 있는 이 디스크로부터 나온 척수 앞쪽에 있는 병변을 해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 또한 뒤쪽에서 들어가는 수술에 뭐 제한이 되거나 단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하는 수술도 있고 뒤에서 하는 수술도 있는데 앞쪽에서 하는 수술들은 병변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그리고 인제 수술하면서도 전만증을 잘 만들어 줄 수 있고 하지만 여러 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번거롭고 또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나 또 수술 시간 면에서도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단점으로. 하지만 뒤로 하는 수술은 병변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뒤쪽에서 공간을 넓혀서 감압을 해 준다는 차원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러 마디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 시간도 좋고 간단하게 수술을 비교적 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근육을 많이 박리하기 때문에 목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수술한 이후에도 근육 손상이 생겨서 후만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앞쪽으로 접근할 건지 뒤로 접근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뒤쪽으로 들어가는 후방 접근 방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손상이나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목 통증이 있기 때문에 많이 꺼려져 왔는데 사실 요즘 많이 좀 핫해졌죠. 뒤쪽으로 들어가는 수술 중에서도 사실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적은 절개, 한 손톱만큼의 절개, 그다음에 근육 손상을 거의 주지 않고 병변 쪽으로만 딱 가서 그 병변을 해결하고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신경을 풀어 주고 나오는 내시경적 후막 감압술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수술 중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내시경적 후방 감압술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근 쪽으로 나는 추간공 쪽에 있는 협착증이나 디스크 쪽에 가장 아이디얼한 효과적인 맞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시경적 후방 감압술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최소절개하고 거의 손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은 아침에 수술하면 그냥 몇 시간 된자 걸어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퇴원도 대부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할 수 있을 정도로 손상이 적어서 통증도 별로 없고 회복도 빠릅니다. 당연히 임플란트를 넣거나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도 자유롭고 인전마디 증후군에 부담도 없고요. 하지만 단점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술기의 난이도가 높아서 또 러닝 커브도 높아서 술자의 경험에 따라서 수술 아웃컴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숙련된 그런 전문의에 의해서 이 내시경 수술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으로 있는 추간공 쪽 말고요. 척수 앞쪽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들어가는 수술에 비해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내시경 수술은 신경 자체를 보고 수술을 합니다. 또 신경 자체를 견인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경근 손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척수 압박도 내시경을 통해서 풀어주고는 있는데
다분절에 있어서의 척수 압박을 내시경으로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나 롱텀 펄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에비던스를 기다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또한 제 생각입니다. 뒤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또 하나는 뭐 단순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만 골격이 신경근의 앞쪽에서 튀어나와 있는 경우나 디스크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으면서 추간공 자체가 좁아져 있는 그런 추간공 협착증에 있어서는 내시경 쪽으로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을 할 때 사실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뭐 근력 마비라든가 이상 감각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아서 특히나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내시경 쪽 후방 감압술을 할 때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의가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51세 된 여자분이시죠. 이분 또한도 한 3-4개월 동안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밤에 잠 못 주무시고 되게 고생하셔서 오셨어요. 이런 케이스가 사실 내시경적 감압술에 있어서 디스크 제거술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나가는 추간공 쪽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 아주 포컬하게 디스크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 조그만 디스크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통증이 심할 수 있거든요. 신경 나가는 길 쪽에 있으면. 이 보시면 사실 이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방경유 유압술을 해서 환자가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모든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조뼈나 인공 디스크를 넣는다는 것은 사실 뭐 벼룩잡기에서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시경 쪽 감압술을 사용을 하면 뒤로 들어가서 정말 이 디스크만 쏙 제거해 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내시경적 감압술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했고요.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인데 신경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신경근 주변에 싹 제거하니까 디스크가 보이죠? 콩알만하게 있었던 디스크가 딱 나오고요. 이 디스크를 쏙 바로 내시경으로 보면서 제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풀렸던 신경근이 잘 관찰이 되죠. 수술하는 데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디스크도 잘 제거되어 있고 신경 지나가는 길 쪽에 추간공도 충분히 넓어져 있죠.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쪽에도 이렇게 디스크가 잘 제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런 케이스가 내시경적 디스크 제거술이나 감압술의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술 부위 상처도 거의 1cm 미만이거든요. 이 환자분 또한도 수술하고 뭐 바로 한 3-4시간 뒤엔 걸어 다니셨고요. 그 다음날 퇴원하셨거든요. 수술한 다음에 찍은 사진상에서도 관절의 움직임들, 목뼈의 배열이나 움직임들도 아주 잘 유지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한 레벨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상처만으로도 이렇게 2레벨, 그다음에 3레벨까지도 이렇게 감압술이나 디스크 제거술이 가능합니다. 내시경으로. 그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후궁 성형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분절의 척수병증이 있는 경우에 가장 흔한 게 이제 OPLL이라고 해서 후종인대 골화증이죠. 그리고 골극이 여러 마디 형성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여러 마디의 중심성 협착증이 있는 경우엔 이런 후궁 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뼈에 금을 딱 내서요. 이렇게 후궁을 올려주고 척수가 지나가는 길 쪽에 공간을 넓혀주는 거죠. 뒤로 들어가서 하는 이 척추 후궁 성형술은 앞쪽으로 들어가서는 아까 제가 콜펙토미라고 해서 척추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술에 비해서 여러 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적고요. 하지만 이 후궁 성형술은 제가 아까 뒤쪽으로 들어가는 수술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만 변형이 있는 경우에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통증이 많이 남거나 후만 변형이 있을 경우에 이런 후궁 성형술을 할 경우엔 후만증이 더 진행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잘 감별해서 수술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OPLL이 있었던 분인데요. 척수증이 있었던 분이죠. 50세 남자분이시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양쪽 어깨 통증, 팔 통증, 방타통이 좀 있으셨고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또 계단 올라갈 때마다 힘든 그런 척수증 증상들이 있으셨어요. 정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들 잘 못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OPLL, 후정인대 골화증이 여러 마디에 있으면서 척수가 좁아진 부분이 보이고 여기도 이렇게 척수가 좁아진 부분이 보이죠. 디스크와 함께 이 부분이 이제 후정인대고요. 척수가 이렇게 좁아진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후궁을 금을 내고 올려서
이쪽에 있는 척수관을, 중심관을 높여주는 수술을 했고요.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트로 고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넓어진 소견이 보입니다. 수술한 다음에 MR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에 좁게 눌렸던 척수가 이렇게 넓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죠. 그리고 이렇게 단면을 사진상에서도 이렇게 좁아졌던 척수가 이렇게 넓어져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네, 이제 이거 말고도 후방 접근을 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있는 후궁을 다 제거해서 신경을 완벽하게 여러 마디 풀어주고 여러 마디 이렇게 다 후궁을 제거하면 불안정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핀 고정을 해서 유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다분절에 있는 경우, 변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후만병이 많은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앞쪽에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또 뒤쪽에서 수술한 경우에도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을 제대로 감압하고 감압한 만큼 또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압술들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압 및 나사 고정술을 이렇게 좀 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뒤로 하는 뭐 이런 수술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여드리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이걸로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조승현 씨, 목 디스크에 좋은 스트레칭, 목 디스크에 안 좋은 스트레칭을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 목 디스크에 좋은 스트레칭 자세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직접 보여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목 디스크에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겠다고 다들 이제 유튜브들을 보시고 나름 찾아서 보시고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난번 강의 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목 디스크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맥켄지 중에서 목을 신전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런 목을 스트레칭한다고 해서 신전하는 운동이 대부분 추간공 쪽을 더 좁아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급성 디스크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게 센트럴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가운데 쪽에 튀어나온 디스크를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나오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 신전하는 동작 자체가 추간공 쪽을 좁아지게 하기 때문에 협착증이 있다거나 추간공이 눌려 있는 경우, 디스크가 그쪽에 있는 경우에 오히려 증상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좀 제한하는 게 맞고요. 오히려 중립 상태가 있는 게 중요하고 이게 밀리터리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을 옆으로 제가 한번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턱을 끌어당기면서 목을 이렇게 해주는 자세. 이 자세가 사실은 일부분 견인도 하면서 목 자세에 제대로 된 정렬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세를 그런 자세를 추천해 드립니다. 운동도 여러 가지가 정말 있죠. 사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이제 엔젤 스윙이라고 그래서 어깨하고요. 목을 딱 등 뒤에 딱 붙이고요. 붙여서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졌다가 내리는, 올렸다가 내리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목 뒤에 있는 신전근하고 날개뼈하고 승모근 쪽에 있는 근육들을 키워주는 이런 운동들. 배열 자체를 등에 딱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벽에. 제대로 된 배열을 만들면서 근력들을 키우는 운동들을 추천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요. 우리 밴드들이나 아니면 밴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팔꿈치를 딱 몸통에 붙이고 이렇게 올려주면서 뒤쪽에 있는 견갑골 쪽에 있는 근육들 이렇게 짜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운동이 하부경추 쪽에 있는 근력들을 키우고 배열 좋아지게 해주는 운동 중에 하나라서 이런 스트레칭과 이런 운동들을 대개 하루에 한 2세트나 3세트 한 번 하면 한 10초씩 해서 한 10번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스트레칭과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예. 카밀 포리아 씨 질문 주셨는데 원장님 신경 차단술 한 번 했더니 팔로 뻗어나가고 손가락 새끼 빼고 다 저렸던데 70% 줄고 한 번 더 맞고 그건 없어졌는데 목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주사가 마취 주사라서 못 느낀 걸까요? 물론 주사 치료 효과는 분명히 있죠. 목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있을 때 주사를 맞으면 당연히 부종이 있고 염증이 있고 압박하고 있는 신경 주변에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들이 가라앉고 안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사 맞고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변 확인이 잘 됐고 정확한 레벨에 정말로 주사를 잘 맞았다면. 근데 제가 카밀 포리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주사 맞고 좋아진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맞고 나서 그 뒤가 어땠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디스크가 있었다고 하면 주사를 맞고 좋아진 다음에도요. 대구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인 디스크는 저절로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주사를 맞았을 때뿐만이 아니고 저절로 목 디스크는 좋아지는 그런 경과를 밟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목 디스크의 경과 가운데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계시는 건 아닌가. 대부분 좋아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좋아졌다가도 되게 1-2주나 좀 지났는데 증상이 또 생겨서 팔통증이나 방사통이 재현된다. 그러면 이 디스크는 저절로 좋아지는 디스크가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디스크 아닌가라고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과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카밀 보리아 씨. 예, 그리고 미스엠 4077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내시경 수술로 모든 목 디스크, 목 협착증 수술이 가능한가요?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이제 앞쪽으로 하는 수술, 뭐 내시경 수술 다 저는 많이 하고 또 다 좋아합니다. 내시경 수술은 사실 더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하는 그런 유압술이나 인공 디스크 수술, 뭐 척추체 제거술 이런 수술을 한 60% 정도 하는 것 같고요. 한 40% 정도가 뒤쪽으로 하는 수술, 내시경 수술 포함해서 내시경 수술의 빈도도 저도 적어도 한 30% 이상은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시경 수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 수술을 할 때 내시경 수술을 다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저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시경 수술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트렌드처럼 많은 분들이 내시경 수술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잘하는 선생님들, 숙련된 선생님들은 그만큼 또 그 인디케이션과 적응증을 넓혀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들어갔을 때의 장점이나 안전성 그리고 롱텀으로 쭉 폴업을 했을 때 이미 경과나 내용이 또 예후가 이미 다 증거가 나와 있는 좋은 수술이거든요. 앞으로 들어가는 수술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변화가 있다든지 추간공 협착증이나 디스크 간격이 너무 좁아서 아니면 골격 형성이 신경근을 많이 누르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경근 손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오히려 앞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인공 디스크나 뭐 유압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쪽으로 들어가서 내시경 수술을 하기에도 적당한 위험성이 있지 않은 또 앞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 제가 아까 케이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추간공적 감압과 디스크 제거술에는 사실 내시경보다도 더 좋은 수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디스크 수술을 내시경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 케이스와 증상에 맞게 병변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안전성과 긴 예후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수술을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인 유원제트님, 디스크 때문에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 주사나 감압치료 수술 중에 어떤 기준으로 수술을 선택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은요, 이게 협착증이냐 디스크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했던 걸 자세히 보시면 다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해야죠. 디스크일수록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 이미 증상 시작한 지 시간이 오래됐고 보존적인 치료는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감압치료, 수술적인 처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척수증이 아닌 이상 마비가 있지 않는 한은 충분히 보존적인 치료를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해보고 수술적인 처치를 결정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 또한도 이렇게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강의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존적 치료의 시기를 벗어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병변과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기에 속하는 때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환자분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병변들을 잘 판단하시고 주치 선생님과 소통하시고 상의하셔서 적절한 수술적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메시지고요. 다양한 경추 수술이 있고 또 경추 수술 또한도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에 맞게 병변에 맞게 적절한 수술을 선택하셔야 사실은 단기적으로 좋은 수술 예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방법 또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주치의 선생님과 본인에게 맞는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술적 처치를 통해서 건강함을 회복하시고 다른 후유증 없이 잘 지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이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